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양극화와도 같은 말인데요. 똘똘한 한 채. 이게 뭐 규제가 계속되는 한 뭐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탄핵 정국이 있을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탄핵 정국이 나니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 논리에 안 맞는 이런 정책들은 가격이 오를 땐 더 많이 뛰게 만들거든요. 안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요. 언젠간 오릅니다. 예, 집값은 언젠간 오르는데 그 오름폭 자체를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좀 그 정책 관련된 얘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결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걱정되는 거는 어떤 정책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워낙 지금 부동산이 이제 정책과도 또 많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뭐 반대로 뭐 규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규제를 풀어가지고 갑자기 뭐 지방이 뭐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또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이 앞으로 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여야 뭐 다 놓고 봤을 때 뭐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정권이 교체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 사항이실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지금 뭐 뭘 못 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공무원들 지금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그렇죠. 정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겠죠. 위에서 막 그 나눠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한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고는 열심히 안 하고 있을 거니까 이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데 한 2, 3년 동안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이 1주택자로 많이 바뀌셨어요. 팔고 정리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자분들이 매입하고 이러는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집에 하나만 있으니까 몇 채 있다가 이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산다고 오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생각하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데 따르는 보유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종부세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세가 어차피 내고 난 다음에 그죠 차익을 나중에 종부세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데 하고 뭐 강남하고 이렇게 한 두 채 정도 가지고 계시면 거의 한 5천만 원 이렇게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근데 아마 그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보유세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금은 멈춰놓거나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그걸 일부 할인을 좀 맞습니다.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로만 돌리더라도 그때보다도 지금 가격이 주거선호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러분이 내야 되는 세금들이 사실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택 하시는 거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종부세 중과 같은 거는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국토보유세라든지 이런 거지. 종부세가 지금 세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도세 그 중과되는 세율 그죠. 이런 게 양도세 중과세율 82.5%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높인다는 게 사실은 뭐 별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기는 무리가 따른데 규제 지역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생각할 때 좀 마포가 왜 저렇게 오르냐라는 데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건 뭐 정권 차원에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들 규제적으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렇게 6개 구 그러니까 이런 한 20억 가까이 돼 있는 데들은 2개를 매입하시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되면 규제 지역에다가 중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아마 규제 지역을 늘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법을 건드리지 않고 그죠 빨리 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뭐 이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딱 그 종부세 환원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대규모로 만약에 또 이제 풀기 시작하면은 이게 소급 적용처럼 돼 버리는 거라서 맞습니다. 종부세 갑자기 뭐
뭐 한 원래 내시던 거에 뭐 몇 배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 지금 고가 다주택자는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정권이 뭐 바뀐다고 하면 그런 거고 만약에 뭐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탄핵이 됐는데도 다시 여당이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정책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일단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식물 정부 비슷하게 저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우리가 계속 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했던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부동산 부문에 종사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공약 사항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거래를 활성화해서 가격을 안정화하겠다. 이게 사실은 공약 사항에 들어있는데요. 거래가 좀 되자마자 그냥 대출 규제를 해서 거래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믿을 놈 참 없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권이 안 바뀌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다시 그죠 대선을 뭐 이거 탄핵이 되고 뭐 다시 복귀하든 아니면 그 탄핵이 되더라도 대선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작년에 했던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올해 뭐 한 5, 6 7월 뭐 조금 땡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제 DSR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죠. 그러면 6월 달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제일 몰릴 거예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6월 달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 이러면 또 대출 규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작년에 했듯이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다시 또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건 계속 쓰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규제적을 늘린다든지 그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다시 유예한 거를 다시 걷어들인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격은 계속 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뭐 돌고 돌아서 다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 같아요. 이래나 맞습니다. 저래나 똘똘한 한 채로 가자. 이게 제일 속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금액이 좀 비싼 곳들 그런 데들은 지금 계속 거래가 좀 되고 또 신고가도 막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바뀔 방향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 최소 한 1, 2년 정도 안에는 뭐 크게 막 바뀔 만한 어떤 여지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뭐 양극화와도 같은 말인데요. 똘똘한 한 채. 이게 뭐 규제가 계속되는 한 뭐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주거선호 지역을 원하는 수요들이 사실은 전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로 인한 뭐 상황들 이런 걸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제일 제가 봐도 문제가 지금 지방에 돈이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오게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이거라도 조금 좀 늦추던지 아니면 지방에도 좀 기회를 줘야 좀 덜 할 텐데 그냥 모든 결론은 다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 모두 이게 다 정책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돈이 계속 쏠리고 이러면 뭐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뭐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대출 규제를 하면 서울은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이번에는 그 아시다시피 구별로 좀 떨어진 데도 있긴 했는데요.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2024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뭐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영향이 없는데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더 피해가 있는지는 명확한데 그걸 이제 그냥 사실은 작년에 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84%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건 아파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주택들하고 다 이렇게 하면 작년에 0. 몇 %대예요. 빌라 다 그러니까 빌라 뭐 단독 이런 걸 다 서울은 이제 아파트가 4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적은 도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립 이런 거는 작년에 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안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OECD라든지 IMF 이런 통계를 보면 한국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파트만 보지만 사실은 단독이라든지 연립 까지 다 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를 하면 지방은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큰 피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좀 서툴렀고 너무 일찍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하려면 정말 서울만 하든지 아예 정말 심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지방까지 다 그냥 죽여버리는 상황. 사실은 우리가 탄핵 정국이 있을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탄핵 정국이 나니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 논리에 안 맞는 이런 정책들은 훨씬 더 침체를 이렇게 더 많이 되게 만들고 가격이 오를 땐 더 많이 뛰게 만들거든요. 안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요. 언젠간 오릅니다. 집값은 언젠간 오르는데 그 오름폭 자체를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스트레스 DSR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대책들은 괜찮은 대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로드맵이 정해져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에 내가 이제 줄어들 대출 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에 맞춰가지고 계획 같은 걸 세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년에 했던 대출 규제는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대출 규제입니다. 그냥 은행장 불러가지고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잘합시다. 다음 주부터 하지 마. 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전세 대출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관치금융 창구지도라고 옛날부터 표현했던 건데요.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선진국이 어디가 있는지 나는 진짜 그냥 검사가 그 금감원장 맡아가지고는 이게 그런 일이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4, 50년씩 우리가 대출 기간을 주는데 갑자기 30년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 줄죠.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대출 규제를 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DSR 같이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출 규제는 우리가 뭐 어쨌든 일어나 저나 가계부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되는데요. 갑자기 은행장 불러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출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선진국에 없습니다. 그런 대출 규제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예측이 안 될 때 사람이 또 불안한 건데 네. 좀 미리 좀 뭐 어느 정도 좀 보이면 내가 대비도 하는데 이거는 뭐 당장 뭐 저번 달에 산 사람들은 뭐 엄청 운이 좋고 이번 달에 산 사람들은 막 눈물 나고 뭐 그러니까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은행도 혼란스럽고요. 복잡했죠. 저희 같이 이제 거래를 담당하는 데서도 이게 뭐 저희한테 막 항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그 중개를 해주는 입장인데 정말 잘 사드렸는데 근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저희도 너무 황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지방의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됐는데도 미분양인 것들 뭐 DSR 조금 뭐 풀어주겠다, 뭐 대출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살까요? 안 살 겁니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대책이라고 봐요. 예전에도 그 1주택 특례가 준공후 미분양에 그죠? 네, 했었죠.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거는 5년 양도세 그 면제. 예, 그거 아니고는 효과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 대책을 예전에도 썼었던 대책입니다. 근데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법을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못 했어요. 근데 지방의 미분양은 지금 한 전체 미분양의 한 80% 정도로 3년 동안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는 뭔가 정책적인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그냥 소위 얘기해서 곁다리 비슷한 그런 정책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5년 양도세 면제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사줘야 되거든요. 지방의 집은. 그 자체 수요로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서울의 무주택자가 내려가서 지방의 집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1주택자가 내려가서 사는 것도 되게 부담될 거예요. 그러면 집이 좀 있는 분들이 가서 뭔가 이를테면 미분양 주택을 사고 그것도 준공후 미분양을 하면 안 되고 미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준공후 미분양은 정말 악성 미분양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정말 안 할, 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안 하는 거를 서울 사람 보고 사라고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분양에 대해서 특례를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건데요.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내려가서 사주는 것이 맞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뭐 부산에서 강의하고 이럴 때도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서울 사람 말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 보고 많이 들리면 사시라 이런 이야기도 농담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겨우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내려가서 집을 산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그 누군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네. 좀 돈이 많거나 경험이 많아서 그래 뭐 이건 내가 돈 잃어도 난 한번 들어갈게 그렇죠. 하는 네.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신 분들이 막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좀 못하죠. 지방에 산다는 건 특히나 쉽지 지방 않을 수 사는 있죠. 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야 모두 뭐 딱히 뭐 이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서 지방이 좀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저거 전월세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쪽. 전월세도 지금 올 한 해 뭐 좀 어떻게 좀 상승세가 좀 계속 갈까요? 예, 상승세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그래도 올해는 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역에 이제 집중된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강동구 뭐 이런 쪽도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잠실권도 뭐 다 영향이 있고요. 거기 뭐 잠실르엘이라든지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데들도 세대가 2,000세대씩 막 3,000세대씩 되거든요. 그런 거. 그 천호동에도 아마 입주하는 게 있을 거예요. 천호역 주변에.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문회경 뉴타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세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대신에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지금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보증 비율 자체를 자꾸 낮추고 맞아요. 이러면 그 월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월세로 가는데 그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월세로 물론 이제 그 허그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하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뭐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임차인들은 월세를 선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세 월세면 월세가 먼저 나와요. 저도 좀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몇 억씩 깔고 앉아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로 뭐 코인 하면 더 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코인 뭐 미국 주식 요즘 예, 뭐 맞습니다. 괜찮으니까. 예, 미장하시고 막 이렇다 이야기하시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걸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월세.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보증부 월세죠. 1억에 얼마 뭐 이렇게 하는데요.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 이제 선호하시고요. 그 집주인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월세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본인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담스러워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그 임대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10억 되는 아파트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 아파트고 그나마 좀 괜찮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10억 되는 아파트 뭐 그러니까 좀 적은 평형이 있죠. 10억 되는 아파트가 한 1억에 한 200 정도 나오고요. 20억 정도 되면 그 1억에 한 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5에서 3% 정도 나와요. 거기다가 이건 운영 수익이고 우리가 자본 차익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오르잖아요. 한 5%씩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8%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월세로 돌리는데 저는 월세는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월세는 왜 우리가 2.5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반이니까 2.5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매매 가격에서 이제 월세를 자꾸 돌리는 개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월세 수익률이 거의 5% 가까이 이제 육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이 이것만큼 좋은 상품이 없어요. 이제 꽁업 빌딩 안 하셔도 돼요. 가격도 꽁업 빌딩 많은 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면 5%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5% 월세라는 거는 700~8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2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이럴 만한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가격도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매에 맞춘 이제 월세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고 이제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아마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도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월세는 일단 쌉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진짜 싼 게 외국에 있는 주택들은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 형편없는 게 원룸 인데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멀쩡한 아파트를 그러니까 200밖에 안 받으니까 정말 싼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처럼 이제 되게 많이 월세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오를 때 주택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통계를 보면은 이제 소득 대비 이제 주거비 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OECD에서 낮잖아요. 한 15% 정도인데 대부분 한 20% 넘더라고요. 예, 러시아보다 약간 앞서 있죠. 러시아도 굉장히 낮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낮은 거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월세는 되게 낮은데 그게 우리는 이제 전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세를 가지고 환산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매매가에 환산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우리보다 한 1.5배 더 비싼 느낌인 사실 거죠. 우리가 20억 아파트가 비싼 거죠. 외국에는 20억 아파트를 찾아보기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10억 아파트만 되더라도 외국 개념으로 보면 400만 원 가까이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5%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월세면 그냥 저는 실버타운 들어가고 그냥 그거 사놓고 월세 받아가지고 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매매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수익률이 낮은 거니까 이제 이 수익률에 맞춰서 매매가가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월세가 더 올라갈지 그죠. 제가 볼 때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는 같은데 아까 이렇게 제가 될 것 같아요. 월세는 올라가고 매매는 조금 조정받고 뭐 이렇게. 그게 가장 좋은 저도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월세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매매가는 되게 높아요. 그게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좀 고민해 보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분간 계속 현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어떤 정책에 아니면 정치의 어떤 뭐 방향과 뭐 크게 상관없이 결국에는 계속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 돈이 있는 분들은 뭐 산다고 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또 부모님한테 막 증여받고 이래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거래하는 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예,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요번에 또 책도 쓰셨는데 이제 상속 증여 뭐 이런 예. 거 해서 부동산 세대 교체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세대 교체가 예. 자기 능력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도움으로도 많이 막 이렇게 거래를 그렇죠. 좀 하더라고요. 예, 부모은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받아 보면 빈자리가 항상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제 얼버무린다든지 그래서 잘 적으세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대부분 증여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되도록이면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고해서 한번 그죠? 아예 그냥 세금을 내고 5억까지입니까? 10억까지입니까? 10%만 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증여세가 물론 한 1억 정도 내야 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그죠? 예,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 2억 정도 해주시고 그냥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만 내시더라도 사실은 그게 이제 자녀분이 확실한 소득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 최근에 이제 저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증여를 했는데도 이게 신고를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추징 당하셨어요. 추징 당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득원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득원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회사로 세무조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냥 뭐 몇천만 원, 몇 억 정도 낼 게 아니라 몇십억 이렇게 세무조사 당하셔가지고 내신 분도 계세요. 주변에. 그래서 이거 무조건 신고하시고 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근데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증여를 통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죠? 결혼하면 뭐 이렇게 1억 5천씩. 예, 맞습니다. 1억 5천씩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는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상속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증여는 아시다시피 10년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증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조금 증여세를 좀 적게 내면서도 그죠?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작년 말에 우리가 좀 집값이 좀 안 오르고 이러면 증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움직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집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은 주택을 좋은 시기에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핵심인데 타이밍하고 상품인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언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느냐 이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자산이 어쨌든 거의 우리나라 자산의 한 순자산이 반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자제분들한테 이제 넘기는 시기인데요. 예, 미국에도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Great Wealth Transfer라고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은행이나 이런 자산 관리하는 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잘 넘기고 뭐 외국에는 세금이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요. 큰 문제 없이 이제 넘기고 뭐 이러는 받을 때 그냥 받아가지고 막 탕진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언제 상속 증여를 얼마만큼 받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을 이제 자수성가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이제는 좀 안정기로 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부의 이전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예.